안녕하십니까. 생각이 참 고병재 원장입니다. 올해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생들 학업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건강까지 고민하시면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데요. 이 또한 잘 지나가서 모두 건강하게 마무리되었으면 합니다. 상황이 그렇다 해도 고등학교 2학년은 수능국어 고득점을 위해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되는 시기이니만큼 우리 아이의 고등학교 2학년 생활이 낭비가 아닌 기회의 시간이 되어야 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예비고의 원장직강 수업의 목표는 무엇이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올바른 수능 국어 대비법은 무엇인지 알려드리는 내용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들과는 달리 실제 비문학 독서법을 훈련시키는 사례도 함께 알려드리니까요.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어 공부를 해본 사람들은 국어가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수능국어가 어떤 시험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수능국어는 수험생의 이해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입니다. 문제는 사람은 아는 만큼 이해한다는 것이죠. 결국 고득점을 위해서는 수험생의 이해의 스펙트럼을 키우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어가 힘든 것이죠. 그럼 국어의 이해력을 높이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제 수업의 장점과 목표도 바로 거기에 있으니까요. 국어의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교과 개념에 대한 능력이고요. 두 번째는 올바른 독서 능력입니다. 개념과 독서죠. 그리고 그것의 본격적인 대비가 바로 고등학교 2학년 때가 되어야 합니다. 고3 때는 입시 준비를 병행하면서 국어학습의 비중을 높이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개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 국어를 우리는 오픈북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정답의 근거가 지문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주어진 정보를 활용해 정답을 찾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교과 개념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암기되어 있는지의 측면에서 본다면 거짓이에요. 결국 주어진 지문 정보는 오픈 테스트이지만 정보를 제대로 완성하는 개념은 비공개 테스트인 것이죠. 개념은 이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수능 국어를 준비하는 많은 수험생들은 국어에 이런 개념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른 채 공부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EBS 연계 지문을 중심으로 배경식을 쌓는 공부를 한다거나 기출문제를 푸는 것 외에는 사실 공부할 게 별로 없네 라는 착각에 빠져서 2학년 시기를 허비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수능 국어를 제대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고등학교 2학년은 정말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알게 되고 EBS 연계율이 70이냐 50이냐는 별로 관심의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자, 그럼 이해력을 높이는 교과 개념은 무엇일까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평가원 출제 원리입니다. 수능 국어가 어떻게 구성되고 출제되는지 사고 과정의 개념을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국어가 문학과 비문학으로 나뉜다는 사실은 모두 잘 아시죠? 문학과 비문학은 사고 과정이 완전히 다르다는 개념이 있어야 합니다. 문학은 보기에서 주어진 정보를 문학 작품에 적용하는 사고 과정을 요구한다면 비문학은 철저히 지문 정보를 이해하고 문제에 그것을 적용하는 사고 과정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과 개념은요. 바로 수능 문학 개념어입니다. 개별 문학 작품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확히 아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두 개의 사례를 한번 띄워봤는데요. 하나는 명사형 종교를 통해 여운을 제시한다라는 문장이고요. 다른 하나는 자연물을 통해 정서를 심화한다라는 문장이에요. 자, 여기서 여운을 제시한다라는 말과 정서를 심화한다라는 말은 모두 문학의 기본 본질입니다. 문학의 본질의 개념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여운을 주고 있는지 아닌지는 사실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문학은 여운을 줄 수밖에 없고요. 또 모든 문학은 정서가 심화되는 방향으로만 전개되기 때문에 문학의 개념을 학습한 친구들에겐 사실 이거로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일상어로 받아들이고 개념 학습이 안 된 친구들에게 이 문제에서는 자의적인 판단이나 오히려 오답도 상당히 많이 발견되게 됩니다. 자, 이렇듯 평가원 출제 원리와 수능 문학의 개념을 아는 게 국어의 이해력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첫 번째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해력을 높이는 두 번째, 바로 독서 능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수험생의 능력이 갈려요. 그리고 제 수업을 높게 평가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독서는 시간 부족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글을 이해하지 못한 학생은 문제를 풀 때마다 다시 지문으로 돌아와 다시 읽고 확인하는 과정을 수차례 반복하게 되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 학생이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한다면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니라 글 읽는 방법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수능 국어는 수험생에게 빨리 읽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해력이 높은 학생을 골라내는 시험이죠. 결국 이해력을 높이면서 시간 안에 답을 찾는 독서법이 필요한 이유인데요. 그럼 제가 강조하는 독서법은 과연 무엇일까? 생각보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지문 내용을 머릿속에 90% 이상 입력하도록 하는 이해 독서법입니다. 수능 국어 고득점을 위해 이 외의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독서의 본질이니까요. 우리가 영화를 보고 나면 어느 정도 기억이 날까요? 아마 졸지 않았다면 90% 이상은 기억나지 않을까요? 90%의 기억은 각각의 장면을 종합적으로 기억해서 얻어낸 결과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90% 이상 기억난다고 하잖아요. 결국 영화 내용을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능 국어와 내신 국어도 여기서 달라져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보셨나요? 만약에 주인공이 입은 우주복 왼쪽 팔에 나사 마크가 있었는지 미국 국기가 그려져 있었는지 묻는다면 이건 내신이에요. 하지만 주인공이 지구에 도착했을 때 왜 딸보다 더 젊은가? 왜 딸이 더 늙었는가? 라고 묻는다면 이건 수능인 것이죠. 기억력이 아니라 이해력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대로 이해하면 90% 이상 입력된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수능이 요구하는 독서 능력입니다. 자, 그럼 제가 비문학 지문을 예로 실제 학생들의 독서 능력 향상을 위해 수업하는 방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교양 독서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지금 제가 지문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문단짜리 단문입니다. 자, 이걸 같이 한번 볼까요?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 상승에 따라 노동임금도 상승하여 화평액만으로 표시되는 소득인 명목소득이 증가하지만 명목소득에서 물가변동분을 제외한 소득인 실질소득은 변하지 않는데 이것은 물가 상승분만큼 함께 상승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부과하는 소득세는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소득세율이 인상될 경우에 가계의 실질소득은 감소하게 된다. 자, 이로 인해 가계의 소비와 저축이 감소되는데 이것은 내수경제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에 대해 비정기적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재량적 조세 정책을 통해 가계의 소득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자, 누가 봐도 이 필자는 재량적 조세 정책을 소개하고 이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재량적 조세 정책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한테 이 얘기를 왜 하느냐라는 것이죠. 재량적 조세 정책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재량적 조세 정책의 목적을 찾아보면 내수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걸 찾아내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내수 경제는 왜 위축이 되죠? 가계 소비와 저축이 감소하기 때문이래요. 그럼 그런 일은 왜 발생하죠? 네, 가계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이래요. 그럼 가계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이유는 뭐죠? 명목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득세를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지금 제가 이해하는 과정을 보셨나요? 네, 실제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다음 문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재량적 조세 정책의 정책 효과는 변수가 많아 효과가 불확실하다라는 비판이 있어 왔다. 그럼 효과는 어떤 효과일까요? 당연히 내수 경제 위축을 방지하는 효과겠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경제학자들은 소득 수준에 따라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도록 책정된 과세 표준 구간과 더불어 과세 대상 소득액 중 일부 금액을 감면해주는 공제 기준 등을 물가에 연동시키는 소득세 물가 연동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자, 지금 논의 대상이 달라졌죠. 하지만 이 녀석의 목적도 내수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문장이 다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이 글에서 나한테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온전히 이해가 되어서 지금 머릿속에 있습니다. 글을 읽는 건 다 이와 같은 거예요. 제가 올해 9월 평가원에 출제된 독서지문을 가지고서 한번 또 간단하게 앞부분만 잠깐 보도록 할게요. 모든 글은 연역적으로 읽는 것인데요. 글을 읽어 나가다 보면 이해가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자, 그럼 앞부분에서 어떻게 글을 이해해 나가느냐? 방금 제가 얘기한 것과 똑같은 원리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건 다가 아닙니다. 일부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주체가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자, 지금 저하고 행정규제 얘기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행정규제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행정규제의 목적은 그렇군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에요. 자, 그럼 국민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게 되면 당연히 그거 좋아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네, 납득이 되네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는 게 행정규제의 목적 때문에 또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러나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령인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규제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자, 지금 뭔가 다른 얘기를 했죠. 근데 핵심이 뭐냐면 원래 행정규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거나 부과하기 때문에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되지만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령이 행정입법인데 그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규제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현실을 제시를 했어요. 자, 이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전 뭘 알았냐면 법률과 법령은 구별해서 이해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자연스럽게 이해했습니다. 자, 드론과 관련된 행정규제 사항들처럼 첨단 기술과 관련되거나 상황 변화에 즉각 대처해야 하거나 개별적 상황을 반영하여 규제를 달리해야 하는 행정규제 사항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래요. 그렇군요. 그럼 이거를 그때그때마다 국회가 법률로 제정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어떤 경우죠? 첨단 기술 같은 거요. 또 어떤 경우? 지금 이런 코로나 사태 같은 거. 아니면 개별적 상황을 반영해서 즉각 대처해야 되는 거. 물론 이 코로나로 해외 입국을 금지시킨다거나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조정하는 것들 모두 다 이와 같은 행정 규제 하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핵심은 얘네들은 법률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법령이라는 것이죠. 행정입법의 유형에는 위임명령, 행정규칙, 조례 등이 있대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이 세 가지를 비교해서 알려주는 게 이 독서의 흐름이라는 걸 대번 파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의 핵심은 행정입법의 유형이잖아요. 그럼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를 한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만든 법령에 근거했다는 걸 이미 머릿속에 이해하고 이 세 가지를 비교하게 되는 것이죠. 세부 정보를 각각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프레임을 짜고 그 사고의 프레임 속에서 내용들을 유기적으로 이해해 나가는 과정이 이해 독서의 바로 시작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념, 그리고 이와 같은 독서 능력, 이런 것들을 학습하고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2학년 수업의 목표이자 장점이에요. 제 수업에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다라는 오해들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다른 과목은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제대로 된 국어 실력을 갖추고 온 학생들은 사실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단지 본인의 학습 피지컬이 뛰어나거나 시험 난이도의 혜택을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수능을 올바로 알고 준비시켜서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능 올인반 연간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물론 이제 제가 월마다 세부적으로 무엇을 구체적으로 수업하는지는 다 알려드리는데 핵심은 1월부터 5월까지는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알아야 되는 개념, 그리고 독서 능력에 굉장히 핵심 포인트를 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글을 읽어야 되고 사고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개념이 무엇인가들을 하나씩 다 세세히 알려주고 개념들은 따로 수호천사라는 노트를 만들어서 항상 반복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7월부터 10월까지 중간에 이제 빠지는 건 내신 때문에 그렇고요.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실전 학습을 또 계속 해나갈 건데요. 물론 앞에서도 실전을 통해서 연습을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배운 내용을 보다 더 난이도 있게 학습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 특강 수업이라는 거에 보시면 과학기술이나 사회경제처럼 고난도 모의고사들, 비문학 영역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다룬다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학생들의 이해력이 높아지지 않는 한 고득점을 할 수 없다는 것이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이것들을 유기적으로 체화시키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그것을 보다 더 난이도 높게 하나씩 응용력을 키워나가는 게 이제 고3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수험생활은 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찾는 과정입니다. 배운 내용이 얼마나 체화되었는지 끊임없이 훈련하고 점검하는 게 핵심인데요. 그래서 그것은 수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과제를 통해 지독하게 훈련하고 연습해야만 합니다. 제가 이 고3처럼 혹독하게 훈련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두 가지 과제를 통해서 좀 점검을 할 거예요. 하나는 매주 모의고사라는 과제고요.
다른 하나는 개별 과제인데 이 매주 모의고사라는 과제는 학생들이 시간을 재고 연습을 하는 과제가 되겠고요. 개별 과제는 영역별로 보다 더 깊이 있게 연습하고 싶은 내용들을 학습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과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꼭 좀 알아주시고요. 이렇게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통해서만이 실제 고득점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겨울방학 시간표는 수요일, 토요일 이렇게 3일 동안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뭐 수요반, 토요반, 일요반으로는 언제든지 이동이 가능한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합격생을 배출하고 이제 새로운 미래 합격생을 맞아 늘 그래왔듯 최선을 다해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